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대면 조사가 임박하면서 박영수 특검팀과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면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과 특검, 이번 주가 말 그대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는 9일이나 10일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이번엔 대면 조사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추미애 박지원 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국정농단의 진원지이고 증거인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황 대행이 끝내 승인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피의자를 두둔하고 증거인멸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황 대행이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독일에 말장수조차 마음대로 들어가는 청와대를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대한민국 특검만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청와대는 즉각 특검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조사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청와대는 더 이상 성소, 성역이 아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특검 조사, 특검 대면 조사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차 교수님, 사실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좀 일단은 우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전망하십니까? 예, 뭐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대면 수사가 사실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증거나 정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종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이 본인의 지금 그에 대한 수사가 없이는 그것을 확정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검사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금 대면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 자체가 조사 자체가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제 과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응할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뭐 다수의 관측은 상당히 뭐 결국 9일이나 10일께 응하지 않겠냐고 보지만 아직은 좀 낙관은 이런 것이 아닌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규제 TV하고 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신이 지금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 예, 그죠. 어거지로 자신을 엮었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시는 걸 본다고 한다면 과연 특검 수사에 응할 것이냐. 바로 그 때문에 특검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의 압수수색 자체가 실현이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면 조사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그 카드가 아니었냐는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지금 응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이냐. 그 부분도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경호상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들어서 청와대 경례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마 특검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응하기만 한다면 아마 청와대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이 대통령 집무실이나 네. 관저가 아닌 청와대 내에서도 약간 조금 이 중립적인 장소, 예를 들면 비수동이 있는 이라든가. 뭐 위민관이라든지 이런 정도면 아마 특검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또 이제 지금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오늘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 보낸 그 의견서에 보면 자신과 관련된 혐의는 모든 걸 부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은 더도 덜도 아닐 것이다. 저는 현 그렇게 보고 교수님이 싶습니다. 보실 때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우리 지금 차 교수님은 아직도 불응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지 않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히 할 걸로 봅니다. 지난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번 특검 조사에서까지 꼭 필요한 본인의 한 번 정도의 그 대면 조사조차 거부를 하게 되면은 국민 여론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헌재에서 의견서를 보내면서
자기 주장을 다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다, 내 주장을 한 번에 해야 되겠다 이런 장을 만들 필요는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어떤 대면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제가 볼 때는 장소라든지 네. 공개 비공개 여부라든지 또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도 쟁점이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미 제출 자료를 할 거로 보거든요. 그 경우에 어느 선에서 할지 이런 절충이 점을. 진행될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대면 조사든 압수수색이든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될까요?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검은 단연 뇌물죄 부분입니다. 뇌물. 제3자 뇌물수수죄까지 포함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이고 그 상대 서로 주고받은 대상자로는 삼성, SK, 롯데, CJ 크게 이렇게 뭉쳐집니다. 그리고 그 헌재에서 5가지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네네. 특검도 아주 중점 대상을 5가지로 하고 추가 대상을 한 7가지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방위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국정에서 인사농단했던 부분, 인사 개입했던 부분, 그리고 민간에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예산,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문화창조 융성 예산 부분들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그 이권 사업화 시킨 부분들 그리고 또 세월호 부분도 빠질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정유라 최순실의 딸입니다. 네. 정유라 씨의 그 지원, 학사 특혜. 비리하고 이화여대 입학 부정 부분도 2030 세대가 봤을 때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 그러면 대상이죠. 특검이 뇌물죄 부분을 강력하게 한다 그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요. 네. 특검이 하더라도 저는 법원이 어지간한 정빙 자료를 첨부하더라도 하지 않는 한, 네. 기가 갈 걸로 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재용 그 부회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거든요. 이 사안은 정황적인 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더 뭐 진행될 부분은 없고 또 국가 경제 상황도 조금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감안되겠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특검 측에서는 박 대통령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예. 지난 압수수색 때 청와대 이거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저는 뭐 지금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법률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서는 소출을 못하는 거지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 혐의를 두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출을 당해서 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소추가 당하지 않고 지금 수사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로서 그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뭐 지금 특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검찰이 이 집 수사를 했을 때 이 그 이영렬 이 특별 그 수사본부장이 그때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공모에 의해서 입건했다는 이야기가 피의자로 그때 벌써 특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특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청와대의 논리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다른 걸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측 이제 탄핵 사유를 부인하는 첫 사유서는 이제 헌재 재판에 그렇죠. 냈거든요. 제출을 네. 했는데 네. 어떤 배경, 어떤 의미로 제출했을까요? 이거는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혔던 그 입장하고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공모 혐의로 바뀌었을 때도 유영하 대변인이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누각이다. 사상누각.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그리고 최근에 정규직 TV에 있어서도 자신이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신이 지금 탄핵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최순실 씨가 한 모든 행동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공무상 기밀 유출한 것도 나는 정호성 비서관한테 표현이나 이 연설문의 그 조력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거지 이 모든 이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넘겨주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그렇게 거거든요. 반박에 나섬으로써 예. 사실 이제 헌재 일정이 좀 지연되거나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헌재의 의견서만 냈다고 해서 네. 이것은 뭐 지금 헌재의 심판 일정이 큰 이 뭐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단 하나 변수는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재에 출석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헌재의 여러 가지 재판 일정에 상당한 그 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변론기일이 끝날 때쯤 해서 출석하겠다.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내가 나가서 직접 가서 증언을 하겠다. 그 일정을 2월 한 말쯤 정도로 명시를 해버리면 네. 과연 헌재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피청구인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약 일정이 잡힌다고 한다면 재판 일정, 그러니까 결정 일정이 저는 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십니까? 박 대통령이 최종 헌재에 출석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 현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요 네. 특검 부분도 마찬가지고 헌재가 오히려요 그동안 언론에서 달아왔던 것과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꼭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은 지금 국민 여론에서 탄핵 반대 세력이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 주장을 명확하게 한번 밝혀두려고 출석할 걸로 봅니다. 헌재예요. 예. 출석을 할 텐데 그때의 톤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인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헌재 부분은요. 민형사상 책임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느냐는 부분인데 그 사항을 놓고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할 무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탄핵 일정도 좀 자연스럽게 지연되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 의해서 탄핵 일정이 늦춰지고 그 결정 자체의 변동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내부의 일정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통상 우리가 그 헌재에 오게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헌법과 일치하느냐 마느냐 불일치하느냐를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평이라 그래서 재판관 9명이 전체가. 협의하는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 거의 없고요. 이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이 사안은 훨씬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2월 중하순만 넘어가 버려도 3월 그 초순은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만일 탄핵 인용을 하게 될 경우라면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이 될 텐데 대선 일자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요. 요즘 우리 그 국내 경기 침체 때문에 내수 소비를 진작하자 이래가지고 9일 동안을 연휴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거로 5월 첫째 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당연히 그 다음 주에 대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정미 재판관의 사퇴 전에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 부분에서는 박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의 그 일정 지연 연수는 상관없고요. 네, 탄핵 오히려 헌재의 절차가 오히려 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차 교수님, 오늘 네. 국회 청문회에 출석 이후 두문부출했던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왔어요. 최순실 씨가 그동안 이 고영태 씨가 다 꾸민 거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최순실이 이성환과 짜고 나를 모함했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고영태 씨가 왜 나왔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고영태 씨는 오늘 지금 놓은 것이 검찰 측 증인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최순실 씨를 이 지금 이제 그 범죄 혐의로 지금 그러니까 그 기소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범죄 제기한 그 소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영태 씨를 불러냈기 때문에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최순실 씨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 그 최순실 씨가 지금 청와대 비서들을 자기 개인 비서처럼 다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블K 사무실에서 대통령 연설문도 고치는 걸 직접 봤다. 또 그리고 또 이
그 의상실 옷값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가 직접 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지갑론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아직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전해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전에 이승환 씨가 증언이 나왔을 때 자신이 지난번 재판 때 했던 것 똑같이 자신이 변호인을 제치고 자신이 직접 신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영태 씨하고도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가능성이 크다. 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두 사람이 아주 돈독한 관계로 시작됐던 부분이 네. 이제 완전 파탄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이렇게 엮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최순실 입장에서는 고영태의 그 폭로 의도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의도였다. 네. 자신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자 이렇게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영태 씨의 폭로 자체의 신뢰성, 떨어진다. 신빙성을 아마 훼손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고 아마 고영태 씨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네. 아마 검찰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숨겨놓았던 또 다른 무슨 카드를. 증거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헌재에서는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불륜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비롯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네. 그 이번 대통령이나 변호인단도 그렇지만 최순실 씨를 비롯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뭐냐면은 이 게이트 자체가 조작됐다, 기획됐다, 음모론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원천 부정인 겁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갑니다. 처음 그 태블릿 PC PC. 문제로 불거졌다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그 태블릿 PC 사건의 장본인이 고영태 씨잖아요. 넘겨준. 그래서 예예. 그 후에 아까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의상실에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휴대폰 닦아서 바치고 이영선 또 윤전추 행정관은 거기 수발을 하고 있고 네. 지갑에서 돈 꺼내 가지고 건네주고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온 것이 고영태가 찍은 CCTV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후에 국정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과 그 실태를 알게 된 게 최순실이 끝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노승일 씨와 더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국민이 진상을 알게 해준 게 이 고영태거든요. 그러면 이 고영태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태에 대한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내연관계 부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전과 경력, 네. 또 그리고 사업체에서의 그 실패 경력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의 맥락을 흐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전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전에 사실 김기춘 씨가 그 전에 초원복집 사건 때도 그 도청 여부를 문제 삼아서 빠져나가 버리고 정윤의 문건을 봐야 되는데 문건 유출 경위와 당사자를 사법 처리하고 조사를 함으로 해가 넘어갔듯이 그게 패턴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요 검찰이든 국민이든 헌재든 네.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더더욱이 이런 부분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희석을 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 아니냐 그런 분석이신데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대선 구도가 본격적으로 출렁이고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일강 체제 속에 안희정, 황교안 두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차 교수님, 예. 사실 이제 먼저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전 예. 일부에서는 신드롬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뭐 표현되고 있는데 주목받고 있는 배경 어떤 이유로 보시는지? 결국 뭐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금 그 지지율의 급상승은 저는 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기문 전 총장의 낙마에 따른 반사적 이익. 그러니까 즉 반기문 전 총장이 디디고 있던 지역적 기반이 충청도지 않습니까? 충청권. 그리고 충청도민들이 반기문 전 총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나름대로 충청 대망론 이러한 부분들이 반기문 전 총장의 낙마로 상당히 물 건너갈 수도 있었는데 충청도민들 생각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선을 충남지사인 안희정 지사에게 지금 돌리고 가고 있는 거 있다.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한 그 혜택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안희정 지사가 보여주고 있는 유연한 정책 행보입니다. 이것이 결국 중도와 보수를 겨냥한
그러한 그 행본들인데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드 배치론에 대해서 협상 재불가론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영장 기각됐을 때 야권 전체가 다 반발했지만 그러나 사법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견 표력이라든지 그럼 가장 결정적인 이건 그저께 이야기했던 대연정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전국의 이슈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이제 이것이 누가 옳으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안희정 지사가 지금 이제 전국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중도와 보수의 상당한 주목을 받으면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율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연정 얘기 말씀을 나오셔서 주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연정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헌법에 개정 없는 대연정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공학적 접근일 뿐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분권형 개헌을 이룬다면 저는 연정 논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정치권에서도 나올 것이며 새로운 정부가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 시스템 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것이다. 대선 전에 개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번 대선에 함께 헌법 부칙 개정안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자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대연정 제안 본말이 전도된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박 대통령 탄핵 국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연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영 교수님 사실 지금 보면 호감도 면에서요. 1위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이지만 호감도 부분에서는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앞선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몇 가지만 좀 더 보태겠습니다. 가장 출발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개인적인 흡인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지사로서 행정 경험을 쌓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국정 현안에 뭐 그 이외에도 네. 4대강 부분이나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 재정 또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행보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진영 논리로 가도 이게 결코 밀릴 논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건데 이게 서로 간에서 내용적으로 갈라집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부분은 제2의 노무현, 제2의 노사모 이런 어떤 세력 기반으로 국한되는 측면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정신이란 것은 더 크게 가야 된다. 그리고 친노라든지 친문이라든지 패권적이라든지 폐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면 대연정의 구상과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논리의 토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나쳤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새누리당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치적으로 크게 동의할 수는 없고 다만 본인이 지금 중도를 비롯해서 보수 쪽으로도 호감을 넓히는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몇 사람의 개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 인사라든지 중도 인사를 참여를 시킨다든지 나중에 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는 함께 하자는 건 될 수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현실에서 정당 간의 연합을 하기에는 그러면 국민이 투표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사실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벌써 이제 내부에서도요.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연장과 협치는 다르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당내에서 좀 견제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전 성남시장. 성남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권 싸움에서 지금 좀 약간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대연정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하고의 아젠다하고는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선명성 경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마 지금 그 안희정 지사의 이러한 대연정 발언 자체가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거다. 네. 그래서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만큼 먹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그 대연정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은 아마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금 대연정을 이야기하면서 새누리당까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에 대한 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세력과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집토끼들이 네. 등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자신의 위협할 정도의 그 위협을 느껴서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를 조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중도와 보수표를 겨냥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럼 당내 경선에서 그렇죠.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의 부분인데 다수의 관측은 지금 어차피 그 집토끼들이 이 지금 안희정 지사의 그 대연정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자체가 완전 국민 경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나 보수들이 아무나 다 들어와서 만약에 투표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만약에 결선 투표를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에 지금 안주해서 지금 이제 이게 긴장의 고비를 놓기에는 좀 이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 보수층이 와서 당내 민주당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요, 미국도 역대 선거에 그 정당과 상관없이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참여를 하는 경우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상 5%가 되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다, 세력이. 우리도 지금 그동안 결과에서 판세를 흔들 정도의 결과는 있었던 적이 없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짚어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미 후보 등록을 해서 경선 레이스가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서 그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또 안희정 지사가 일정 부분의 더 얹혀가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판세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아직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친문 쪽에서는 안희정 지사는 아직은 기대주다. 그리고 외연 확장이 필요하거든요. 그 외연 확장에 필요한 불쏘시개란 말은 너무 좀 그렇지만은 적어도 보조제 역할 정도로 한다. 결국은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시군요. 예, 그런 차원에서 갈 걸로 보죠. 사실 이제 하나를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 이제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존재로까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차 교수님. 예. 사실 아이러니한 게 1등 지금 2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비호감 지지도가 또 1위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디디고 있는 게 보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후보라고 그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 반사적인 이걸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지금 없는 화면에 거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 비호감도가 네. 사실 65.2% 2%.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저 조사에 의하면 불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1위고. 69.1%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지율의 상승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사 본선 후보로 나간다 하더라도 확장성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많다.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본다고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면 네. 출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이랬는데 만약에 진짜 출마를 했을 때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지는 국정 공백과 국정 그 혼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정치적 연대 책임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집중 포화를 맞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는 네. 지금 이제 지지율조차도 견고하게 붙들고 가기 힘들지 유지하기 않을까 하는 힘들 것이다. 어떻게 생각이 보십니까?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정반대로 봅니다. 지금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은 각종 분야별로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 세대, 이념, 진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보수 세력. 새누리당의 기반이란 얘기죠. 예, 새누리당의 기반과 이제는 조금 일치하는.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탄핵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광풍이 불 겁니다. 아마 광풍이 부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사퇴를 한다는 한다는 소리잖아요. 전제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수층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연민이나 동정이나 그리고 민주당이나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분노 네. 또 불안함이 정반대의 기류를 형성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한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의 경우 본질적인 내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대선 본선에 갔을 때의 마지막 벽은 못 넘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지도는 더 충분히 오를 수 있지만 본선에서는 경쟁력은 의무시된다. 제가 볼 때는 의문시 단계를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남 쪽에서 그동안 늘 전략적 투표를 해서 네네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접근이 한번 필요하고 많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여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10% 벽을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예언했던 문재인과의 양강 구도가 오히려 안희정 지사 쪽으로 지금 흐르는 쪽인데 그렇죠. 그런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반기문 전 총장이 만약에 낙마를 했을 경우에는 뭐 자신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반문 세력의 중심이. 유일 후보로 이제 떠올라서 그 문재인 전 대표와 양강 구도 속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아마 문재인 전 대표를 누르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 보수와 그리고 또 합리적 진보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중도표까지 중도표 원래 자기 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만약에 보수 후보가 없다고 한다면 보수표까지 고스란히 안게 되니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반사 이걸 고스란히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큰아들이 갖고 간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낙마를 하고 그리고 또 황교안 대통령 큰아들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구도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짚고 될 부분이 과연 보수 세력들이 그럼 후보를 포기할 안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뭡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가 지금 경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나중에 3강 구도로 3파전으로 가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역 후보 단위 보수와 중도가 역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하더라도 가능한다고 한다면 아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한번 겨룰 볼 만한 여건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저는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봅니다. 현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제 교육혁명, 4차 혁명을 얘기했는데 반등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로 인해가 최대 수혜자를 안철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그래도 2달 만에 지지율 10%대 두 자릿수로 턱걸이를 했어요. 네. 그리고 향후에 그 제3지대가 국민의당의 중심으로 가는 축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삼진의 논의 자체가요. 예. 그리고 손학규 의장이나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굉장히 약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추대 형식을 벗어나서 나름의 영역을 넓혀도 될 만한 공간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동안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주저앉은 이유가 뭐 크게 저는 뭐 3가지로 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기회가 이번 대표 연설이었는데 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 전반의 미래를 논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합한데 교육은요 제가 볼 때 똑같은 학제 개편. 과거 국가 주도의 그 어떤 사람을 또 우리 국민을 학생을 그 어떤
그 수단적인 차원으로 접근한 게 있거든요. 이제는요, 우리가 교육 철학에 입각을 해서 학생의 행복할 권리,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걸로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될 부분이 이제 이 결선 투표제 부분인데, 그렇죠. 결선 투표제 부분은요, 본인이 논리적 자가당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헌법 개정은 이번에 못 한다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선 결선 투표제가 어떻게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합니까?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몇몇 나라도 되지도 않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헌법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 주권주의 국가인데 국민의 주권 해석 방법을 법률로 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포석을 던져놨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향후 탄핵 전국대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 정도 흐름을 유지하면서 갈수록 네. 그 지지나 기본적인 당이나 세력도 늘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외에 진영 보수 후보 단일화 논쟁이 참 뜨거운데 오늘 남경필 경기지사 유승민 의원을 상대로 해당행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남경필 지사 얘기 먼저 들으십니다. 함께 그동안 어려운 고뇌 속에서 탈당 결정을 하고 분당을 해서 나왔는데 그럼 다시 합치자는 얘기냐.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한 사람이 주장하고 그게 우리 바른정당의 당의 입장처럼 비춰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해당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남경필 경기지사 어려운 고뇌 속에 탈당을 결정을 했는데 만일 새누리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우리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자 교수님, 예. 사실 이제 굉장히 노선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노선 차이가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의 이런 차이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시는지요? 결국은 이 현실론과 명분론이 부딪히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바른정당에서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보수가 단일화되지 않고서는 과연 현실적으로 이 문재인 뭐 전 대표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과연 이 겨룰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현실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명분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남경필 지사의 이야기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내에서 경선하는 게 맞지. 그럼 왜 지금 당을 깨고 나와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이 보수의 문제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빨리 결단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거취를 결정을 해야. 빨리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른정당에서 저 논의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주자가 새누리당에서 누굴 낸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영에서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바른정당의 지금 두 후보, 이 두 후보를 지금 키우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원유철 의원, 안상수 의원 등등 이제 중진급 의원들의 출마가 좀 러시예요. 이 흐름과 좀 맥이 좀 다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이 이제 당명 개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인데 정우택 총리는 임명진 위원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0여 명이 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알고 국민이 대선 후보로 인식할 만한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큰 변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친 문제일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단은요. 새누리당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두 가지죠. 확실한 인적 청산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문제인데 사실은 이 인적 청산 문제가 남경필 지사가 말했던 아까 보수 대연정론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부분인데 보수 단일화도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 맞는 말 했는데요. 아니 그 지금 새누리당에서 친박 핵심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10여 명, 20여 명 정도 10에서 20여 명 정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가 있다면 다시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어떤 중도
진보 이렇게 3축을 만들어야 그 다음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당의 전국적으로는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이 수순을 밟는다고 수순을 생각을 밟을 하고 것이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선 전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그 대선 보수 이후에 진영이- 보수 진영 단일화는 뭐 다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kim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